시 문학상 및 시와세계 신인상 수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사회를 맡은 김미정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도 다 지나고 벌써 송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만남의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연말 바쁘신 중에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선생님들과 문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시와세계 발행인이신 송준영 선생님께서 개회사와 내빈 소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이나 공부하는 데 지쳐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와세계 발행인 송준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혹은 독감으로 인해 우리 삶에 위축된 오늘 굳은 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특히 본회의 고문이신 오세영 예술원 회원이며 서울대 명예교수님, 또한 본회 고문이신 정보삼 한국문학관 관장이며 만해기념관 관장님, 이상 시문학상 심사를 본 박찬일 교수님, 그리고 이집 주인 홍사성 시인님, 자리를 빛내주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03년 봄 개관 시와세계가 창간되었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와세계가 문단에 발표된 인서적 시쓰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 정신을 모색하고 모더니즘과 선적 사유의 이종교배 곧 격의함으로써 새롭고 깊은 시, 오늘 수상자의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문단의 한 축이 된 새로운 시의 천병, 곧 이상시 문학상 수상자 16분의 시는 성과 모더니즘의 병치로 표본이 되었고 사라져가던 선시가 다시 얼연히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와세계 자매제인 반연간지 현대 선시는 12회에 이르렀고 만해와 무산 심포지엄은 설악산 만해축제에서 남한 산성으로 옮겨 행사를 한 지가 5회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후유증이나 독감으로 고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시인들의 새로운 힘과 격려와 노력의 힘이 되어 현대 선시를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자 고영섭 시인은 가름하면 선생님의 마음과 합일되는 전적 시의 신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창간호와 이상시문학상에서 부르짖던 선적 사상과 모더니즘의 격의는 시와세계를 통하여 끝없이 이어질 것을 다짐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회사 순서인데요. 시와세계 시학회 회장인 김성훈 시인께서 나와서 대회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시인입니다. 오늘 진짜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인들 가슴속에 스미는 아주
번역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시는데 좀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잘 못 만난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인들의 숙명은 과연 뭘까? 우리가 운명적으로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시인이 된다 그래서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 술은 생깁니다. 이런 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특히 선과 모더니즘으로서 제16회 이상시를 수상하신 우리 고용석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과 아방가르드, 모더니즘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제일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3년 시민상을 타신 분들 제가 이렇게 초면이라 다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소영 시인님, 정대한 시인님, 박재하 시인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제1생의 삶을 태어난 것이고요. 여러 이 세 분 시인님들은 우리 송준영 선생님이 하시는 시야세계의 두 번째 삶을 우리가 태어나서 고관 울음을 터뜨리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인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의 앞길에 정말 눈이 구둑하시기를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 여기 너무 많은 선배님이 있지만 선배 시인으로서 그 앞길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담소도 하시고 또 2부에 만찬 순서도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우리가 돈은 안 되지만 우리 피는 안 되지만 술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야세계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대는 우리가 더욱더 희망차게 또 우리가 또 다른 시인들보다 우리가 열심히 시를 써서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서울대병의 교수님이시고 예술원 회원이신 오세영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16회 이상락상 시상식을 그다음에 신인으로 송영, 장대한, 박재하 세 분이 아마 승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이번 기회에 시인이 되신 젊은 분들, 장들을 또 축하드립니다. 시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포이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말입니다. 근데 같은 예술이지만 음악인 무슨 미술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미술과 음악가 또 같은 문학 장르이긴 합니다만은 소설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소설가, 작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시를 쓰는 사람만을 가리켜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오늘 새롭게 시인으로 동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로서 일가를 이루어서 큰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영어로도 그 미술가는 페인터, 음악가는 뮤지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술가는 우리가 화백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페인터, 그림 그리는 사람.
음악가는 뮤지션, 노래하는 사람 뭐 있는데 시인은 시인 이렇게 좀 고상하게 불러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서양 철학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도 있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도 있고 또 니츠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시인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세상에는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신과 인간의 그 중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지만 시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중간자다. 그래서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로 가령 켈케고르 같은 사람도 시인을 중간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거 왜 그런 것일까? 근데 그 동양에서 말이죠. 동양에서 시인 할 때 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인데 이거를 그 설문 해보죠. 설문해자라는 중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자 풀이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시인의 이는 이런 말이죠. 공작해서 해석을 하시죠. 이는 즉 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이는 사람 인자고 두 번째 이는 어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을 한 가지로 들여쓴다면 그 어딜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말하면 어딜이 있어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설문해자에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둘이 서로 등을 맞드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공자가 말씀하신 어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술이나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시인이 특별히 갖는 그 시인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층구가 있고 또 그런 소명으로 시를 쓴다. 인간이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 남원에 가면은 춘향전에 그 배경이 되는 광활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어요. 근데 그 광활루 누각이 아주 아름다운데 그 뒤편에 보면 처음 오신 분은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대나무 숲 뒤쪽에 한 칸짜리 단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식 기와집이 있는데 그 정면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춘향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춘향각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춘향각이라는 게 뭐냐면 춘향의 영정을 모셔놓고 거기에 제사도 드리고 참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춘향각 정면을 바라보면 그 정면 벽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 조선 여자,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한국의 여인상이라고 할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정 앞에서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그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그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참배할 사람은 거기 향을 피우고 춘향의 영정 앞에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춘향이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춘향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은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춘향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건 소설가가 그냥 거짓말로 소설을 하나 써놓은 것인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춘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향이는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그 초상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설령 실제 춘향이가 있었는데 그 실제 춘향이를 모델로 해서 소설을 썼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 모델 되는 사람의 얼굴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델 되는 사람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사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자기의 얼굴을 자상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지혜리는 뭐냐면 우리가 소원을 빌고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숭모하는 춘향이라는 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결국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우리는 숭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말의 앞뒤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세상 사는 데에는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진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진리란 말은 반대말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말의 반대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에도 있고 사실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춘향이 이야기를 할 때 춘향이는 거짓의 존재지만 가공의 인물로 거짓말이지만 거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춘향이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춘향이 아름다움을 숭모하고 또 한생을 사는데 춘향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거나 또 춘향이 같은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까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춘향의 영정에서 우리는 빌고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는 것이죠. 저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뭐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한 바지만 1950년대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50년대 우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0가 채 못됐어요. 그 당시 필리핀은 $250. 그래서 그 50년대에 우리 한국인의 생활이라는 건 참 비참하고 공공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끼를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되게 굶고 그냥 지냈죠. 웬만한 집에 다 그랬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저는 점심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점심을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가 얘가 점심 먹으라 해서 가면 밥상에 제 밥그릇 하나 있고 제 밥상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어머니가 차려주신 거 혼자 다 먹었죠. 근데 몇 달 뒤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나하고 같이 점심을 듣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그랬어. 어머니도 저하고 같이 점심을 드시죠? 이렇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가 나는 부엌에서 이미 먹었다. 그리고 지금 부엌에 살 일이 있으니 너랑 좀 많이 먹어라. 이랬어요. 나는 그걸 고지법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쌀이 없으니까 온 식구가 다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한 아들인 저만큼은 굶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챙겨주셨는데 당신은 내 대신 굶고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거짓말했습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나쁜 거짓말을 해서 나쁜 그런 선례를 남겼습니까? 여기에는 위대한 진실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 거짓말 속에서는
이 세상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역사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감동적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학에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시적 진실이다. 그래요. 모든 시적 진실은 그러므로 거짓말의 진실입니다. 모든 시적 진실은 앞뒤가 안 맞는 진실, 그러니까 모순의 진실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진실, 사실에 토대한 진실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이 배우고 닦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위대한 진실이 있어요. 그 위대한 진실이 뭐냐 하면 거짓에 토대한 진실, 앞뒤에 논리가 맞지 않은 모순의 진실, 역설적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적 진실이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는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시인의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자의 말씀으로서 이는 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바꾸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인은 바로 그 모순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문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인수분해 잘하고 수학 잘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1, 2대학교 나오면은 아주 취직도 잘하고, 또 무슨 판검사도 되고, 그래서 인생을 호사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호사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자라고 해서 인생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죠.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은 누가 가져오느냐? 그거는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의 진실, 모순의 진실에서 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당신은 거짓말하면서 자식을 좀 배불리게 하는 그런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작품은 그러므로 그 거짓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다. 그런데 과학은, 이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만이 아니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통틀어 사는 영역이죠. 이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법이 지배하는 세계고, 인간을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법이다. 그 인간의 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순의 진실이고 거짓의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여러 군데 가보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란에 가보면 말이죠. 이란은 옛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 후예들이에요. 고대 페르시아가 현대 이란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거기에 하면 그 페르시아의 세계를 통일한 다리우스 1세라는 위대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우스 1세가 지은 그 큰 대궐이, 큰 궁궐이 있는데, 그 후에 그리스하고 전쟁에 페르시아가 패해서 그 대궐이 전부 파괴됐지만 아직도 웅장한 그런 그 초석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더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대궐의 그 정문 입구에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그런 이 정문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름다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적이 있어요. 넓은 의미든 적은 의미든, 작은 의미도 적은 의미도, 갈등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크게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인간에게 원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그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뭐 철학자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 군인이고 위대한 형제인데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춘향이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우리가 숭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뭔가요?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는 게 그게 모순의 진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아름다운 것은.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시집을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보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도 좀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항상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빠 안 되겠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피해를 안 꽂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아요. 뭐 사회주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정도면 내 사회가 그렇게 충분히 없는데 이것은 내 머리가 계산하는 내 생각이고 근데 본인으로서는 피해를 안 꽂히는데 어떡하겠어요. 피해를 안 꽂히니까. 피해를 안 꽂힌다는 말이 결국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인데 말하자면 비논리적인 모순의 진실을 난 발견을 못했어.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 모순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로써 인간 삶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평화롭게, 보다 질적 성숙을 일으키는 행위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 시인입니다. 시인. 그러니까 시인은 말하자면 일종의 전사예요. 전사. 군인들이 총칼로 싸우는 것에 비해서 시인은 아름다운 무기로 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불이나 모순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그런 전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축복할 때 누구에게인가 잘 살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많이 벌라는 뜻입니까? 권력을 좀 많이 가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야말로 이 아름다움의 정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좀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조용석 교수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불교학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인도 아니면 한국 불교학에 아주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시고 제가 불교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오늘 시인으로 등장한 젊은 분들은 아직 제가 작품을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아마 우리 시간을 이끌어갈 좋은 그런 문학적 재능을 가진 분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문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그런 문학 작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문학관 협회 회장이신 전보선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전보선입니다. 남한산성의 만해 기념관에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주 젊고 또 생기발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오늘 이상 신문학상을 받으시는 우리 고영석 교수 뭐 여러분들 다 잘 알듯이 불교학에 상당한 그 경지를 개척한 그런 교수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이상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게 더욱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세 분의 시인들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송명, 장대환, 박자 아마 요게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 같은데요. 이렇게 시인의 새로운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인이 아니어서 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건 아닐 거고요.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도 아닐 걸로 생각되고요. 또 권세를 탐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직업으로서의 시인은 아닙니다. 잡이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잡이 아니죠. 잡이 되려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일이니까 이게 잡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제가 생각할 때 플레이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플레이어가 바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세영 대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런 거와 기회를 같이 해서 훌륭한 그런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으로서의 시인이 아니고 플레이어로서 좋은 놀이터, 행복한 놀이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있는 기성의 시인들도 있고 새로 탄생하는 시인들도 좋은 놀이터를 가졌다는 것, 행복한 나의 놀이터를 가졌다는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가진 그런 좋은 놀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충실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 준다면 앞으로 크나큰 문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 분의 새로운 시인 탄생을 더욱 축하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우리 오세영 교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아주 금과 옥과 같은 얘기를 많이 우리에게 오늘 해주셨어요. 가슴에 새기면서 내일을 개척자적으로 살면서 좋은 시 많이 내기고 또 많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이 사회를 위해서 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16회 이상시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간 문학과 창작으로 추천을 받고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몸이라는 화두, 흐르는 물의 선정 등의 시집이 있으며 2016년 시화세계 문화평론 부분으로 등단하였습니다. 평론집으로 한 젊은 문학자의 초상 등이 있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영석 시인을 소개드립니다. 작품으로는 절창회 5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시 낭송 순서입니다. 다음 전정 시인께서 나오셔서 수상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신입니다. 먼저 제가 정말 평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정말 이상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선생님의 그 곡야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회에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 생각을 정말 살아있는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비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있고 더 보람 있는 일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절창 같은 절창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절창. 화살은 시위를 떠나 모령군의 여우만 남겨둔 채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필사의 힘으로 달려간다. 눈에 비닐을 쓴 채 서방에 쏘았던 무수한 노래의 화살들, 오늘 내 살촉에 맞은 해가 세발 달린 까마귀의 눈빛으로 되살아나 돋보기에 수정하면서 삶의 무늬를 그리는 순간, 정곡의 도가니에 온몸을 던져버린 화살의 전생에 나는 이미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평 순서인데요. 박찬일 선생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상 시민학상 벌써 16회네요. 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절창이라는 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절창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보고 싶었는데 시 낭송을 해가지고 제가 낭송을 못하고요. 다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 안에 정복의 도가니에 온몸을 던져버린 화살의 전생에 나는 이미 없다. 요거를 퍼들어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제가 사실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인 선생님들 모시는데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선생님 좀 오래간만이겠고요. 김지영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고 작년에 김현희 선생님 수상하실 때는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님 이주기 추도식 때 외출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기 그 무덤에 산소에 갔었죠. 자, 구영수 선생님은 이제 불교학자, 불교문학자, 불교산신, 현대적 신, 현대시인, 또 서정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실험적인 어떤 그러니까 선을 갖다가 뭐 실험성에 두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하면은 또 현대의 어떤 실험식하고도 또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뭐 오세훈 선생님께서도 칸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칸트, 하이데거, 디겐슈타인을 니체를 얘기했습니다. 칸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물 자체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우리 현상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이크를 이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죠. 어떤 그 공간 시간이라는 어떤 직관 형식이라고 그러죠. 또 뭐 인과율이라는 원인 결과라는 인과율이라는 어떤 그 범주 형식을 통해서 이 핸드폰을 휴대폰을 갖다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공간 시간이 없다면, 인과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 인식하는 것은 결국은 조건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공간 시간이라는 조건, 인과율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인식이지 이 물 자체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그 대표작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1871년 그리고 61년 A판 B판 거기에서 또 뭐 더 나가서 뭐 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뭐 영혼에 대해서 어떤 그 증명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그 뭐 이율 대번성이라는 어떤 모순율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건 상당히 그 애들러서 얘기한 거예요. 칸트가 그 당시 그 사는 곳의 그 대학, 그 대학의 그 황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녹을 갖다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쫓겨날 판이니까 그래서 그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러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 물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신도 알 수 없다. 영혼도 알 수 없다. 우주도 알 수 없는 거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과학이 아무리 뭐 발전했고 앞으로 뭐 인류가 뭐 한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가면 더 발전했을 할 것 같고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학주의, 기술주의, 그 자연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우주의 비밀을 갖다가 풀어낸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그 신이지 뭐. 예. 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멸종하겠지만, 그래서 이 칸트가 이제 그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차적인 어떤 허무주의가 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칸트에게서 뭔가 알 수 있다. 뭐 진실 같은 거, 진리 같은 거. 그리고 나중에 칸트, 후기 칸트지, 거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51년에 죽은 비트겐슈타인도, 루드빅 비트겐슈타인도 사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런 얘기죠,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논리 철학 농구라는 아주 위대한 책에서 세계가 있는 것이 뭐 신비스럽다. 뭐 그렇게 침묵하라고 이런 얘기했으면서 세계가 있는 것이 신비스럽다. 세계의 한계는 뭐 언어의 한계다. 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도 하여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현상학, 후설이나 하이데거, 멜로 퐁티 등에서의 현상학에서도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온 어떤 사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지 의식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사태 그 자체로, 삶을 그 자체로라는 어떤 명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영석 선생님의 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다시 또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고영석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물 자체에 대한 어떤 궁금함, 그걸 갖다가 요청으로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비어있다, 공이랑 허, 무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소리도 내고 하이라고 그러고, 재행무상이라고 그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진리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례한이지만, 궁적인 어떤 도노돈수, 점호점수 이런 것이 어떤 불교 쪽에서 나온 어떤 용어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인 어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영선 선생께서는 어떤 궁극적인 최후의 것을 갖다 잡으려는 어떤 노력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께서도 아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서양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스피노자는 이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즉 자연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어떤 유일신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범신론인데,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파문당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을 얘기할 때 스피노자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또 알다시피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이론론에서 이원론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 엑스텐사, 어떤 연장식체, 레스 코기탄스, 사열칠체, 이런 식으로 어떤 육체와 영혼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어떤 이원론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묘한 얘기를 해요.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어떤 송가선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서로 또 연락도 주고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동시대 17세기의 천재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스피노자도 17세기, 데카르트도 17세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는 사람이 라이프니츠인데요.
라이프 니츠는 이제 다원론이죠. 이론론, 이원론, 다원론. 다원론에서 예를 들 것은 어떤 모나드입니다. 모나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자립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립적 실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태양 같은 것은 자립적 실체다. 자립적 존재. 태양은 뭐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물론 수명은 다 있어요. 모나드도 어떤 끝나죠. 모든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은 없죠. 아인슈타인의 명제를 들면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 천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체는 자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은 절대적인 자립적인 존재. 지구는 비자립적인 존재. 태양빛이 뭐 10초, 1시간만 쬐지 않아도 여기 지구는 어떤 비자립적인 존재를 넘어서 생명체 자체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그 현대 철학에서는 확대해서 모나드를 갖다가 어떤 돌멩이, 인간, 이런 것들, 제가 이론론이나 이원론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신중심주의나 인간중심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원론 모나드에는 그런 중심주의가 없다. 인간도 하나의 그 사물 존재, 책상도 사물 존재, 돌멩이도 사물 존재, 독수리도 사물 존재. 그리고 38억 년 전에 어떤 생명 탄생, 46억 년 전에 태양계 탄생, 138억 년, 요즘 외과발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원론주의자들은요. 여태까지 인간은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그 인간의 역사라는 게 결국 한 20만 년, 짧게 잡으면 30만 년, 한 20만 년, 30만 년, 좀 길게 잡으면 400만 년, 더 길게 잡으면 호미노드라 해가지고 원숭이와 같은 조상인 700만 년. 그리고 생명의 역사 38억 년. 거기까지만 인문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의 어떤 힌트로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지 모르겠어. 근데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138억 년이라는 어떤 또 그 관측 가능한 우주, 940억 광년, 그걸 갖다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자들이 있었고,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고려하는 어떤 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물을 때 그것도 같이 물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용어를 들면 객체들의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전부 주체에 의한 어떤 평가였는데 이제는 객체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이건 고영조 선생님의 어떤 그 지난한 어떤 노력을 갖다가 반영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심사평을 마치고요. 혹시 제 심사평을 갖다가 읽고 싶은 분은 한번 오늘 잡지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좀 잡지가 나왔네요.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희 시인이 고영석 시인의 수상작 작품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희입니다. 몇 해째 이 수상작 작품론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일 선생님께서 이미 심사평을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살짝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쓴 시평도 제목이 보니까 도노와 점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꼼꼼히 읽어본 고영석 선생님의 시는 이렇게 철학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노 점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상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동에서 대추차 마시면서 이제
도너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화두라는 시도 그렇고 두두물물 이런 시도도 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고영섭 선생님 시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100페이지에 쓴 그 시한수라는 시 소개하면서 제가 쓴 걸 그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영섭 선생님의 그 시론 같은 시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시한수는 시로 쓴 한 편의 시론입니다. 시 한 편을 쓰고 나면 한 달 동안 밥값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시급을 1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 밥값은 얼마나 될까요? 밥값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배우로 쓰여졌겠지만 실제 밥값만 따지더라도 한 달이면 꽤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시 한 편을 쓰고 나면 한 달 밥값을 한 것 같다니 시 한 편 쓰는 일이 근 한 달의 노동에 맞먹는 가치를 지니는 셈입니다. 물론 그 시는 아무 시가 아니고 순금같이 귀한 시이기는 합니다. 순금 같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만도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세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뭐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시가 써지지 않는 순간에도 시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시를 읽었을 때입니다. 고영섭 시인은 가슴에서 뛰노는 시 한 수 읽으면 한 주 동안 행복한 날 누릴 것 같네 이렇게 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생각하는 좋은 시라는 것은 가슴에서 뛰노는 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가슴은 즉각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을 머리라고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굳이 머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 그것을 좋은 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한 주 동안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 고영섭 시인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이런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더 재밌는 점이 좋은 시를 쓰고 읽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시 전달자로도 얼마든지 흐뭇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다운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흐뭇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서 일주일 그리고 다시 하루로 시간 길이가 짧아지는 이 정감급의 사용으로 시를 쓰는 것, 시를 읽는 것, 시를 전달하는 순으로 기쁨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시인이기에 쓰는 것이 가장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것,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시들 곁에 서서 듣고 물들면 온몸이 새털처럼 나를 것 같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뛰노는 시를 쓰는 것입니다. 시를 쓰고 읽고 전달하는 것에서 다시 시를 쓰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는 끝이 납니다. 이 시에는 고영섭 시인이 시에 대해 갖는 경외감과 함께 시에 대한 숙명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여러 선생님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글의 앞부분에서 고영섭 시인이 시인이기 이전에 불교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불교학자이기 이전에 시인이라고 시를 쓰고 읽고 전달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기에 시를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상 여러 차례 하신 것이 그 고영섭 시인의 시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시에서 용맹정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리면서 다 같이 고영섭 선생님의 용맹정진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자고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태수여 순서인데요. 수상자인 고영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송준영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고영섭. 우리 분은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동하며 이상의 문학 정신과 사적 사유를 보여주는
절창회 5편의 작품을 발표하신 공로로 본상 수상자에 선정되어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5일 이상시 문학상 운영위원장 이금배, 시와세계 발행인 송준호.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고영석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자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화동 1번지 보성학교, 보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성학교 문예반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암 송시어의 천년의 바위, 천년의 바위라 해서 하는 그 숲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늘 우리 문예반 학생들이 윤곤강, 김기림, 이상, 염상섭 이런 우리 선배 도성 문인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시화전을 하면서 시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제 출발도 원래 문학이었고 문학에서 다시 이렇게 불교 동양 철학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고등학교에서 그 보성학교에서 배출한 그 많은 문인들, 조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문인들이 결국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보성학교는 지금 동국대학교와 함께 20년 가까이 같은 재단에 있었습니다. 그게 동국대학교의 많은 문인들도 결국 그 보성학교, 동학, 천도교, 불교 여기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후에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을 깊게 새겨봤습니다. 제가 쓴 수상소감을 좀 읽는 것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수상소감. 한국의 수많은 문학상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이 이상 신문학상의 수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김에게는 현실에 살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넘어서려고 했고 이상에 살면서 쉴 새 없이 이상에서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선은 현실